이 작품은 남과 북의 이념적 대립 상황에서 진실한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주인공 명준이 겪는 갈등을 그린 소설이다. 이 말 중요하죠. 빨간색 밑줄. 남과 북을 상징하는 밀실과 광장. 두 공간을 경험한 이명준을 통해 남과 북의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인생이라는 게 밀실과 광장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남한에는 밀실밖에 없어. 북한에는 광장밖에 없지. 이 두 공간 사이에서 갈등하다 결국엔 중립국을 선택하지만 배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합니다. 이념의 갈등에서 좌절하고 마는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명준은 이념 갈등에서 좌절하고 마는 지식인. 6.25 전쟁 전후의 혼란한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분단으로 인한 이념적 갈등, 개인과 사회의 이상적인 관계, 사랑을 통한 인간 구원의 문제 등 심오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정말 쉽지 않은 소설이다.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고요. 이게 개정이 돼서 계속 나올 때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손수 교정을 보시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보통이 아니야. 현대 소설이고 사회 소설이고요. 분단 소설이고요. 명준이가 대학교 철학과 학생이기 때문에 관념적이고 철학적이야. 그래서 쉽지 않아. 해방 직후부터 6.25 전쟁까지 남한 북한 인도로 가는 타고르 배호라는 배 안에서 인도 괄호 열고 중립국 무슨 얘기냐. 6.25 전쟁 때 상대편의 포로로 잡히잖아요. 그리고서 휴전이 협정됐다고. 그러면 각 남한 북한의 포로로 있던 사람들한테 물어봐. 너 남한 갈 거야? 북한 갈 거야? 중립국 갈 거야? 이렇게 물어봐. 그게 남한 측이랑 인터뷰하고 북한 측이랑 인터뷰하고 그리고서 본인이 결정할 수 있었어. 근데 북한군이었었는데 남한의 포로가 되었다가 풀려나서 다시 북한으로 간다? 저거 자본주의 물들었다라고 하면서 분명히 배척당할 게 뻔하거든. 이렇게. 명준은 월북한 아버지 때문에 고초를 겪고 남한 사회의 회의를 느껴서 자기도 월북을 해. 너네 아버지 빨갱이지. 북한 건너갔다라 그러는데 너도 빨갱이 아니야? 일단 경찰서 와서 후드려 맞고 시작하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월북을 해. 명준은 북한 사회의 부자유와 이념의 허상에 환멸을 느껴. 기자로 일을 하는데 기사 쓴 게 이게 인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글이다라고 하면서 자유를 억압받아. 그러던 차에 전쟁이 터져 인민군으로 참전했다가 남한의 포로로 잡혀. 포로 수용소에서 석방되는 과정에서 아까 그 인터뷰를 하는데 남한도 싫고 북한도 싫고 제3국을 선택해서 하루 종일 길을 걸어도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런 나라에 가서 영화 극장에서 매표하는 그런 단순 직업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해. 제3국으로 가는 타고르해에서 갈매기 2마리를 보는데 이게 예전에 내가 사랑했던 여인과 그 여자가 임신했던 아이라는 환상을 보고 바다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해. 장면이 나오지는 않아. 이렇게. 상징적인 소재를 통해 인물의 삶과 지향점을 암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주인공이 과거 회상을 하고 있다.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용어가 많이 나타나고 부분적으로 의식의 흐름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다음 페이지. 쉽지 않지만 늘 문제작이라 한 번쯤은 나온다 하기 때문에 요 타이밍에 딱 잡아놓기 좋다. 이명준은 아버지가 월북하고 나가 아니라 주인공 이명준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명준의 속마음을 전부 다 이야기해 줄 거거든.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아버지가 월북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 친구의 집에서 자란다. 철학과 3학년이 된 명준은 개인적인 밀실만 치장하는 남한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갖는다. 너무 퇴폐적이야. 자기 혼자 살아. 월북한 아버지 때문에 이유 없이 경찰서에 끌려가 조사를 받는데 이로 인해 남한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이 더욱 강해진다. 진짜 맞아. 애인인 윤혜의 집을 방문해 서러움을 달래지만 불온 인물로 저거 빨갱인데
낙인 찍혔다라는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월북을 한다. 그러나 북한 역시 명준이 원하던 곳은 아니었다. 이상적인 혁명가로 생각했던 아버지는 젊은 여인과 재혼해서 부르조아 생활을 하고 있고, 북한 사회는 사회주의 제도의 공식적인 명령과 복종만 있는 광장 같은 곳이었었다. 남한에는 밀실만 있고 북한에는 광장만 있어. 아버지의 도움으로 노동신문의 기자가 되지만 부르조아적이란 비판을 받고 모든 것에 회의를 느껴 공사장 인부로 자원을 한다. 그래서 이게 문제작이라는 거야. 전후에 쓰여진 소설인데 남한도 비판하고 북한도 비판한다고. 이렇게. 명주는 공사 중 다쳐 병원에 입원하고 위문을 온 국립발레단에 속한 은혜와 사랑에 빠진다. 은혜는 명준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예술제가 열리는 러시아로 떠나 6.25 전쟁이 발발하자 명준은 군대의 자원에 북한군 장교로 부산까지 내려온 그는 낙동강 전선에서 은혜를 다시 만나 간호병이 돼 있어. 명준에게 용서를 빌기 위해 간호병으로 참전한 은혜를 보며 명준은 다시금 사랑을 느끼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둘이서 따로따로 만나. 이렇게. 낙동강 전투의 패배로 은혜는 죽고, 은혜가 죽었다라는 말은 정확히 나오진 않는데 은혜가 있는데 포격이 엄청 떨어져. 그건 거의 죽었다고 보는 거지. 명주는 포로가 된다. 거제도 포로 수용소를 거쳐 판문점의 포로 송환위원회에 서게 되는데 이제 남한 측이랑 인터뷰, 북한 측이랑 인터뷰 할 거야. 방 안의 생김새는 통로보다 조금 높게 설득자들이 앉아있고 포로는 왼편으로 들어가서 바른편으로 빠져있게 되어 있었다. 방 안의 생김새에 대한 묘사. 4명의 공산군 장교와 인민복을 입은 중공대표가 한 사람, 합쳐서 5명, 북한 측 관리들이 나와 있어. 그들 앞에 가서 걸음을 멈춘다. 앞에 앉은 장교가 부드럽게 웃으면서 말한다. 자,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북한과 남한 측에서 명준을 설득하기 위한 전략들이 있어. 너에게 대가를 주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국가가 너를 원한다라고도 얘기하고 개인적으로 너 마음에 드니까 내가 따로 도와줄게 막 이런 이빨린 소리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남북의 설득 전략을 파악하는 게 내신 시험이라면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다. 그들 앞에 가서 멈춘다. 장교가 부드럽게 웃으면서 말한다. 왜? 북한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행동이지. 동무 앉으시오. 명주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미 들어가기 전에 나는 남한도 싫고 북한도 싫고 중립국 가겠다라고 결정했거든. 명준의 단호한 태도. 어서 오세요. 동무는 어느 쪽으로 가겠소? 선택을 강요받고 있지. 중립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딱 중립국. 단호한 태도가 나타나고 있지. 그들은 서로 쳐다본다. 앉으라고 하던 장교가 윗몸을 테이블 위로 바짝 내밀면서 말한다. 동무, 중립국도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나라요. 굶주림과 범죄가 우글대는 낯선 곳에 가서 옷 쪼겠다는 거요. 너 원래 북한 공산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었잖아. 설득 논리. 자본주의 나라의 부정적인 측면을 제시해준다. 중립국. 다시 한번 생각하시오.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정이란 말이오. 자랑스러운 권리, 북한으로 돌아올 수 있는 권리를 왜 포기하는 거요? 중립국. 이번에는 그 옆에 장교가 앉는다. 동무. 지금 인민공화국에서는 참전 용사들을 위한 연금 법령을 냈소. 누구보다도 먼저 일터를 갖게 되고 연금 받고 영웅으로 존경받을 거요. 인민은 동무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소. 고향의 초목도 동무의 개선을 반길 것이오. 북한 측의 설득 논리, 자본주의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북한을 선택했을 때에 누리는 권리를 제시해준다. 옆에 거 뭐 볼 거 있나? 네, 크게 볼 건 없겠네요. 다음 페이지. 중립국, 단호해. 그들은 머리를 모으고 소곤소곤 상의를 한다. 처음에 말하던 장교가 다시 입을 연다. 동무의 심정도 잘 알겠소.
포로 생활에서 제국주의자들의 간사한 꾀임수에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도 용서했어. 너 지금 이미 한 80%는 자본주의 물들었지. 용서해 줄게. 그런 염려는 하지 마시오. 공화국은 동무의 하찮은 잘못을 탓하기보다는 동무가 조국과 인민에게 바친 충성을 더 높이 평가하오. 일체의 보복 행위는 없을 거라고 약속하오. 세 번째 설득 논리. 돌아오더라도 보복하지 않겠다. 중립국. 중공 대표가 날카롭게 뭐라 외쳤다. 저 자식 꺼지라 그래! 설득하던 장교는 이제 본성이 드러나는 거지. 증오에 찬 눈초리로 명준을 노려다보며 내뱉었다. 좋아. 자신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지. 방금 도어를 열고 들어오는 다음 포로에게로 넘겨버렸다. 이제 북한의 설득은 넘겼으니 이제 남한의 설득만 넘기면 돼. 남한 대표들 앞에 가서도 중립국 이러고 오겠지. 포인트 1번. 광장과 밀실의 의미 미친듯이 크게 별표한 게. 광장은 북을 대표하고요. 밀실은 남을 대표하는 건데 광장이라는 건 원래 공동의 생각을 나누고 토론하며 바람직한 방향을 실천하는 공간,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삶을 상징해. 그런데 북한에서의 광장은 약간 변질됐어. 명령과 복종만 있는 거지. 집단적인 삶이 있어. 밀실은 안락함과 사생활이 보장되며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공간, 개인적이고 실존적인 삶이야. 그런데 남한에서의 밀실도 좀 변질되어 있어. 정말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폐쇄적이고 거기에서 온갖 음란한 행위가 일어나는 그런 공간인 거야. 자유를 넘어선 방탕함만 남아있는 공간이지. 이명준이 추구하는 이상적 세계는 광장과 밀실이 조화롭게 공존해. 이념의 대립이 없고 인간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세계. 근데 이러한 세계는 남에도 없고 북에도 없어. 북한의 설득 전략은 형광펜 빨간색으로 굵게 세 군데다가 체크해 놓은 거 있죠? 걔네들 확인하시면 된다. 다음 페이지. 아까부터 명준은 설득자들에게 간단한 말 한마디 중립국이라고만 대꾸하며 지금은 다른 천막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을 광경을 그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를 세워보고 있었다. 여기 이후로 이어지는 장면은 명준의 상상이야. 명준의 상상이야. 근데 이 상상이 끝날 때, 야, 씨, 이 상상만 해도 기가 막히고 걔네들한테 크게 한 방 엿먹인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 그 순간은.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올 거예요. 남한 측에 설득해도 중립국을 선택하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는 거야. 떠올려 보는 거야. 상상하는 장면이야. 자네 어디 출신인가? 서울이군. 설득자는 앞에 놓인 서류를 뒤척이면서 중립국이라지만 막연한 얘기요. 제 나라보다 더 나은 데가 어디 있겠소. 남한의 설득 전략. 조국애를 호소해. 외국에 가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는 얘기지만 밖에 나가봐야 조국이 소중하다라는 걸 안다고 하지 않소. 당신 지금의 가슴 속에 품은 울분, 남한 사회에 대한 실망감을 나도 압니다. 이미 서류에 다 써 있겠지. 얘네 아버지 북한 넘어갔고 얘도 중간에 북한 넘어갔었고 북한군 장교로 전쟁에 참여했었고 서류에 다 있겠지. 대한민국이 과도적인 여러 가지 모순, 빈부격차, 정치 혼란이 있다라는 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대한민국에 문제가 있다? 인정. 그렇지만 대한민국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설득 논리 두 번째, 자유를 강조한다. 인간은 무엇보다 자유가 소중한 겁니다. 당신은 북한 생활과 포로 생활을 통해 이중으로 그것을 느꼈을 겁니다. 인간은 말하는 걸 싹둑 잘라먹고 중립국. 입 다물어. 네가 아무리 입 털어도 난 넘어가지 않을 거야. 이러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지.
허허허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내 나라, 내 민족의 한 사람이 타양만리 이국 땅에 가겠다라고 하니 중립국으로 가겠다라고 하니 동족으로서 어찌 한마디 참고되는 이야기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동포애를 드러내고 있음. 우리는 이곳에 남한 2천만 동포의 부탁을 받고 온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서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중립국. 당신은 고등교육까지 받은 지식인입니다. 대학생. 앞에 앉으시면 돼요. 지난 시간에 받은 교재 꺼내놓고. 조국은 지금 당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위기에 처한 조국을 버리고 떠나버리시렵니까? 중립국. 지식인일수록 불만은 많은 법입니다. 여기에서의 불만은 뭐겠어요? 사회 체제의 모순을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제 몸을 없애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종기가 났다고 말이죠. 제 몸은 뭐예요? 조국, 남한. 종기가 났다고 말입니다. 사회 문제. 사회에 문제가 있다고 자기의 조국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당신 한 사람을 잃는 건 무식한 사람 열을 잃는 것보다 더 큰 민족의 손실입니다. 여기에서의 당신은 지식인이야. 우리 사회에는 많이 배운 대학생 지식인이 필요해요. 거기지.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나이를 약간 더 먹었다라는 말에서 친구로서 충고하고 싶습니다.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 조국을 재건하는 일꾼이 되어주시죠. 낯선 땅에 가서 고생하느니 그쪽이 당신 개인으로서 행복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에서의 그쪽,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그게 더 행복일 겁니다. 나는 당신을 보았을 때 대단히 인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으로 제일 토 나오는 멘트인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동생처럼 여기겠다라는 말입니다. 남한에 온다라고 하면 개인적인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조력을 제공하겠다. 어떻습니까? 명주는 고개를 쳐들고 반듯하게 된 천막 천장을 올려다 보았다. 관심이 없어. 한층 가락을 낮춘 목소리로 손잡말 외듯 중립국. 설득자는 손에 들었던 연필 꼭지로 테이블을 툭 치면서 곁에 앉은 미국을 돌아볼 것이다. 미국은 어깨를 추스리며 눈을 찡긋하고 웃겠지. 설득하지 못해 아쉽지만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 북한에서의 반응은 이 새끼 오래니까 왜 안 오는 거야? 화냈는데 남한에서는 뭐 지가 싫다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뭐뭐 할 것이다. 웃겠지. 확실히 명준이 상상하는 부분이 맞죠. 여기에서 아까 제가 체크 다 해드렸네요. 제 몸은 조국, 종기는 과도기적 상태의 조국에 생기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 사회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몇 단어 안 되니까 그냥 외워 두시자 이야기. 다음 페이지. 이명준이 중립국을 선택한 이유는 너무 중요해요. 남한에는 광장이 없고 밀실만 있어. 그걸 치장만 하고 있지. 북한에는 밀실이 없고 명령과 복종만 하는 광장이 있어. 진정한 광장이 아니야. 남한과 북한 둘 다 이념의 허상만 내세우고 있지. 어디에 가서도 행복할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제3국을 선택합니다. 남한의 설득 전략은 빨간색으로 굵게 칠해드렸었죠? 걔네들 차근차근 살펴보시면 된다. 다음 페이지. 나오는 문 앞에서 서기의 책상 위에 명부의 이름을 적고 천막을 나서자. 그는 마치 재채기를 참았던 사람처럼 몸을 벌떡 뒤척이면서 마음껏 웃음을 터뜨렸다. 왜?
눈물이 찔끔거리고 침은 걸려서 캑캑거리면서도 그의 웃음은 멎지 않았다. 왜? 남북 모두에게 실패감을 안겨주었으니까. 눈물이 찔끔거리고 캑캑거리며 그의 웃음은 멎지 않았습니다. 근데 진짜 재밌고 웃겨서 웃는 건 아닐 거예요. 그들에게 복수를 했다라고 하는 통쾌함도 있을 테지만 나는 남한 사람도 북한 사람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허무함도 같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명준의 의식이 나타나 있어요. 명준의 의식. 마시라고 준다고 바다를 마실 수는 없다. 사람이 마시기로 한 한 사발의 물 준다는 것도 허황되고 그 물을 갖겠다라는 것도 철없는 일이다. 지금부터 온통 상징적인 소재예요. 바다. 남한과 북한이 주장하는 이데올로기. 남한과 북한의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사람이 마시기로 한 한 사발의 물, 실제적인 현실, 그걸 준다는 것도 허황되고 가지려고 하는 것도 철없는 것이다. 바다와 한 잔의 물, 이상과 현실. 이제 체크 따로 합시다. 바다, 이상. 내가 진짜 마시는 물, 현실. 바다와 현실은 너무 달라. 그 사이에 놓인 골짜기의 눈물과 땀과 피,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 그것으로 인한 고통. 이건 온전히 내가 다 감내해야 되거든. 사회에서 포용해 주거나 이해해 주거나 도와주지 않아. 이렇게. 그것을 셈할 줄 모르는데 잘못이 있었다. 그것 뭐예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으로 인한 고통. 괴리감으로 인한 고통. 그것을 셈할 줄 모르는데 잘못이 있었다. 세상에서 뒤진 가난한 땅에서 자란 지식 노동자 명준의 슬픈 환상. 슬픈 환상 뭐예요? 광장과 밀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 근데 그거는 슬픈 환상이야. 남한 북한의 어디에서도 광장과 밀실이 조화된 세계는 없어. 과학을 믿는 게 아니라 마술을 믿었었던 거지. 과학,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허황된 이상을 믿었었던 거지. 그래서 남에도 살아보고 북에서도 살아봤던 거지. 바다를 한 잔의 영생수로 바꿔준다는 마술사의 말을 그냥 믿었던 거지. 너 북한 오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념의 허상만 내세운 남한 북한 권력자의 말. 그들은 뻔히 알면서 권력이라는 약을 팔려고 말로 속인 꾀임을 어리석게도 신비한 술잔을 찾아 나서다가 신비한 술잔 뭐야? 명준이 꿈꾸던 이상세계를 찾아 나서다가 낌새를 차리고 항구를 돌아보자. 그들은 항구를 차지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남북의 권력자들은. 참을 알고 진실을 알고 돌아온 바다의 난파자 명준을 그들은 감옥에 가둘 것이다.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것이다. 사회에서 격리시킬 것이다. 남한에 가면 남한에 간 상태에서 저거 빨갱이 물들었다. 북한에 가면은 저거 자본주의 물들었다 라고 하면서 분명히 나를 격리시킬 게 뻔하거든. 대학생이니까 여기까지 계산이 되는 거야. 못된 균을 옮기지 않기 위해서 못된 균 뭐 남한 북한에 있어서의 반체제 사상을 다른 이들에게 전파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역사는 소걸음으로 움직인다. 느리지만
느리지만 크게 계속 꾸준히 움직인다. 사람, 개인의 커다란 모순과 업에 비하면 아무 자국도 못 낸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대까지 사람들이 만들어낸 물질 생산의 수확을 고르게 나누는 것만이 모든 시대에 두루맞는 가능한 일이다. 마찬가지 아닌가? 아득한 옛날부터 사람 사는 동네가 알아낸 슬기, 사람이라는 조건에서 비롯하는 슬픔과 기쁨을 고루 나누는 것. 그래 봐야 사람의 조건이 아직도 풀어나가야 할 어려움의 크기에 되면 아무것도 아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 인류는 그동안 많은 지식과 지혜를 축적해 왔지만 인류 전체에 인간이라고 하는 종 전체에서 비교를 하자면 아직은 너무나도 작은 수준이에요. 인간 잘난 척하지만 니들 실제로 아는 건 거의 없어. 이렇게 얘기.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이루어야 할 것에만 눈을 돌리면 그 자리에서 그는 삶의 힘을 잃는다. 이루어 놓은 것, 과거, 자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업적에 눈 돌리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이루어야 할 것, 미래, 희망만 꿈꾼다면 그 자리에서 그는 삶의 힘을 잃는다. 미래와 희망만으로는 살 수가 없어. 사람이 풀어야 할 일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 그것은 죽음이다. 죽음만이 인간에게 있어서 명백한 지혜다. 인간 죽음만이 명백한 진리다. 은혜의 죽음을 당했을 때 명준의 배에서 마지막 돛대 희망은 부러진 셈이었었다. 이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삶에 대한 의지가 없지. 이제 이루어 놓은 것, 과거에 눈을 돌리면서 살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가 않다. 미래만 가지고도 못 살아. 그러면 과거만 가지고도 살 수 있나? 아니, 과거만 가지고도 살 수는 없어. 팔자소관으로 빨리 늙는 사람이 있다. 여기에서의 빨리 늙는 사람은 진실을 빨리 파악한 사람이야. 명준 같은 사람이지. 사람마다 다르게 마련된 몸의 길, 마음의 길, 무리의 길, 언덕대일 곳이 없는 난파꾼, 모든 걸 다 알아버린 명주는 항구를 잊어버리기로 하고 물결을 따라 나선다. 이념 갈등에 휘둘리지 않고 남북이 아니라 내가 선택을 살겠다. 환상의 술에 취해보지 못한 섬에 닿기를 바라며 그저 그 섬에서 환상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환상 없는 삶이라는 건 이념 혹은 이념 차이 혹은 이념 차이로 인한 대립이 없는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 무서운 것, 체제의 진실을 남북한 체제의 진실을 너무 빨리 본 탓으로 지쳐 빠진 몸이 되어버린 명준이 자연의 수명이 다하기를 기다리면서 쉬기 위해 그렇게 결정한 중립국 행위다. 난 이제 너무 지쳤어요. 이거야. 명주는 석방된 30명의 포로와 함께 중립국인 인도로 가게 된다. 인도의 선박인 타고르호에 배에 탄 그는 될 수 있는 대로 단순 노동을 하면서 살리라 마음을 먹고 새로운 삶을 꿈꾼다. 그러나 갈매기는 따라오던 갈매기 2마리가 은혜와 자신의 딸이라고 생각하다가 그 전에 괜히 뭔가 모르게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야. 그래서 저거 총으로 쏴서 죽여버릴까? 라고 생각했는데
저게 은혜와 내 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그것도 견디기 힘들었었던 거지. 결국 마카오 근해에서 투신 자살을 합니다. 오른쪽 위로 올라와서 잠깐만 볼게요. 명준이 천막을 나오면서 웃음을 터뜨린 이유는 통쾌함과 후련함. 한편으로는 중립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자조적인 비애와 허탈감도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저렇게 간단하게 잠깐 써드렸어요. 명준이의 내면에 대해서는 흐름이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갈매기, 투신하기 직전 갈매기를 보면서 은혜와 태어나지 못한 자신의 딸을 생각한다. 즉 갈매기는 죽은 은혜와 딸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다. 뒷페이지로 넘어가죠. 이명준의 웃음의 의미, 니들에게 넘어가지 않았다. 통쾌한 웃음. 근데 기껏 해봐야 중립국밖에 선택할 수 없었지. 자조적인 비애, 허탈함, 허무함이 담겨져 있다. 소재의 의미와 비유적인 의미, 얘네들은 반드시 확인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표를 외우려고 하면 절대 외워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문맥상에서 계속 읽으면서 이거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최대한 좀 자세히 써드렸었던 거고, 역사와 사람에 대한 이명준의 시각. 역사는 소걸음으로 움직여 커다란 모순과 업에 비기면 아무 자국도 못 낸 거지. 역사는 사람들이 알아낸 것, 물질 생산의 수확을 고르게 나누는 것, 기쁨과 슬픔을 고루 나누는 것, 사람의 커다란 모순과 업,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삶의 힘을 잃어버려. 미래만 바라보다간 모든 것을 잃고 희망과 의지를 잃어버려서 그러한 사람은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다. 다음 페이지. 명준이의 성격은 어때요? 꿈꾸는 세상이 있어. 이상주의자야. 근데 남한 북한 둘 다 썩어 빠져서 싫어. 비관적이고 회의적이야. 그러면 남한이든 북한이든 바꿔보려고 좀 애써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나쁘게 이야기하면 도망가는 거잖아. 소극적 면모를 지니고 있다. 남한과 북한 측의 논리 세 가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사를 참고하여 작가가 역사적 현실을 작품에 어떻게 반영했습니까? 국군 포로 설득 사업 개시, 미국 영국 포로는 15일 이후로 될 듯. 중립국 송환위원회는 오늘 오후 친공적이라고 보고된 송환 불원 한국인 포로에 대한 귀국 설득 공작을 개시하겠다고 유엔 측의 요구를 승인하였다. 유엔이 제출한 해설 계획에 의하면 22일 34명의 한국인 송환 불원 포로, 국군이었었는데 북한군의 포로로 잡혔지만 다시 남한으로 돌아오겠다라고 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의 해설을 받을 것이다. 포로들은 5명씩 동시에 해설을 받는다. 햄브렌 준장은 한국 정부를 대표해 송환 불원 한국인 포로 331명에 대한 해설이 끝날 때까지 매일 30명의 한국인 포로가 유엔군 해설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것으로 보아서, 위 기사로 보아서 설득 작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그리고 어디가 있어? 331명, 이거 꽤 많은 숫자인 거예요. 중립국 선택한 포로들이 상당수 존재했다. 남한 북한 둘 다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두 사회 모두를 비판하고 있다. 다음 페이지. 광장의 일부분입니다. 작가는 남과 북의 상황을 어떻게 했었습니까? 한국 정치의 광장에는 똥오줌으로 쓰레기만 가득 있습니다.
모두의 것이어야 할 꽃을 꺾어다 지네 집 병에 분수 꼭지를 뽑아다가 지네 집 변소에 페이브먼트 파날라다가 지네 집 부엌바닥에 한국의 정치가들이 정치의 광장에 나올 때에는 도끼 삽 들고 눈에는 마스크 가리고 도둑질 하러 나오는 겁니다. 정치가들은 전부 다 도둑놈들이야. 같이 써야 할 걸 지 집에만 갖다 놔 개인적인 욕망만 추구하고 있는 남한. 개인적인 욕망이 터붓이 되어 있는 고장. 북조선 사회에 무덥게 덮인 공기는 이 터부의 구름이 시키는 노릇이다. 인민이 주인이라고 멍해를 씌우고 주인이 제의를 하는데 몸을 아끼냐고 채찍질하며 팔자가 기박하다 못해 주인까지 돼버린 소들, 북한 인민들은 영문도 알 수 없는 걸음을 떼어놓는다. 1등을 해도 상품이 없는데 누가 뛰려고 할까? 당이 뛰라고 하니까 그저 그만하게 뛰는 척 할 뿐이다. 사람이 살다가 으뜸 그럴듯하게 그려낸 꿈이 어쩌다 이런 도깨비 노름이 됐는지 아무도 갈피를 잡지 못해 내일 아침이면 도깨비 방망이로 멍해가 둔갑해 있겠지. 꼭두가시 뿐 사람은 없었다. 개인의 가치가 아니라 사회, 집단의 가치만 존중하는 북한의 모습. 둘 다 징글징글하다. 남한 사회는요, 개인적인 욕망만 추구해. 북한의 상황은요, 사회적인 가치만 존재해. 명준의 선택에 주목해서 작가는 어떤 세계, 이념의 대립과 갈등이 없고 인간적 교감이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세계를 바람직하게 여기는 겁니다. 밀실과 광장이 조화를 이룬 세상을 쓰세요 하면 이 멘트 쓰시면 됩니다. 뒷페이지에서는 크게 볼 것 없고요. 오케이, 정치.